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중 갈등 우려, 여기에다가 흑이 사망 시위로 인한 이 혼란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금세 상승 전환에 성공해내면서 점점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석 달 만에 208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 또한 장중 740선을 넘어서기도 한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파죽 지세를 보여주는 지수와 함께 주식학개론,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지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인을 모셔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조선주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조선주들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도 나와주기도 하면서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계약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니스탁 오늘 한번 바닷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그럼 지니스탁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조선주들 폭발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타르발 대규모 발주 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정보들 다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일단 전문가님, 이 수주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들으신 대로 카타르 이제 페트롤리움에서 지금 이제 국내 조선 3사의 LNG선을 이제 100척을 지금 이제 수주를 건조를 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도크를 이제 소위 말해 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척 정도 수주할 테니까 이거 미리 해줘. 그 도크 좀 비워줘. 이렇게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700억 리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로 따지면 23조 정도 되는 규모죠. 성가, 그러니까 한 개 평균의 이제 성가를 따지면 지금 약간 이제 우리 1.8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LNG선 수주했는 평균 선가보다는 조금은 더 쌉니다. 아무래도 대규모로 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작년에 우리나라 이 선사들이 평균적으로 발주를 했었던 LNG 선가보다는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총 한 140척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이 중국 쪽에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주를 할 거라 했는데 한 120척 정도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한 100척이니까 기대치는 살짝은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이제 이 3사죠. 3사가 원래 예상했었던 목표치에 거의 다 부합하는 수준의 지금 이 소위 수주가 이번 한 방에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조선 3사가 23조 원 하나로 따지면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120조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규모다 이런 점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수주 규모가 대단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타르바 LNG선 앞으로 이 수주 전망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게 수주 가뭄이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목표치를 거의 못 도달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 주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이 좀 기대치를 수주 가뭄 부분을 좀 많이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무조건 좋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좀 더 많긴 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과 자체도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 그다음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있죠. 이번에 이 카타르 쪽에서 이 대규모 발주가 나오면 결국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선사들이 경쟁적으로 발주를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도쿠가 이미 다 차버리잖아요. 가득 차니까 우리가 발주를 해도 이거 사실 발주가 원하는 시간에 배가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잠비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려고 하는
뭐 이게 이 토탈 같은 데서 또 경쟁적으로 발주를 지금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절대로 악재는 아닌데요. 근데 앞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살펴봐야 하는 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일단 평균 성과 자체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100척인데 한 해의 100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027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뭐 각 3사가 어떻게 배분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00척을 다 나눠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1년 단위로 보면 이제 이 선사 그러니까 조선사 하나당 한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의 수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 정도 수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꽤 긴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번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일단은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조선사들이나 뭐 건설사들이 이런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대규모 발주를 할 때 만약에 그 구간 동안 예를 들어 뭐 조선 가격이 성가격이 올라가면 그 계약하고 인도하는 그 기간에 단계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가격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근데 확인은 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진짜 지금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컬레이션의 조항이 달려있지 않으면 지금 사실상 이 조선사 성가 자체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높은 가격대가 아니죠. 그럼 이게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글로벌 뭐 물동량이 높아지고 점점 이게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봐요. 물론 이제 안정적이긴 합니다. 분명히 장기간의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과가 신조선가 자체가 올라갔을 때 이 신조선가 상승에 대한 이 수혜를 하나도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이 이슈를 나오고 나서 사실상 지금 음봉을 많이 맞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시장 입장에서 좀 재료 노출로 인식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 이 조항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규모 수주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조선주를 오늘 아주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우상향할 거야 우상향할 거야 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후속 수주 기대감 좀 가져볼 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잠비크 프로젝트 쪽이라든지 이미 이렇게 한번 대규모 발주가 나오면 이제 도크가 모자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발주를 좀 빨리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세계 이 최대의 LNG 생산국입니다. 카타르에서 정말 대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조선주들 오늘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 나아졌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두 자릿수로 상승률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카타르발 LNG선 수주 전망 앞으로도 기대감으로 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타르발 LNG 수주 소식 자세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김혜진 전문가 모셔보고 두 분의 진위와 함께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5G 집중 공략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뭐 네트워크 장비부터 중계기 여러 가지 뭐 5G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식가게론 오늘 어떤 내용이 함께할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반도체는 뭐 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용어들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 구분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부터는 반도체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시간으로 반도체 종류부터 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와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삼성 워낙에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니까 메모리가 아닌
다른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아까 이야기한 그렇죠. 것처럼. 네, 통용되는 용어는 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목적은 저장만 하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주로 목적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각 그 IT 기기의 두뇌 역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제가 특징을 이제 표로 준비했는데요. 뭐 다 잠시 후에도 설명해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뭐 D램, S램, V램, 플래시 메모리들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있고 저희 스마트폰에 이제 전산 처리하는 AP라는 칩도 있고요. 뭐 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CIS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단 저장만 잘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기마다 뭐 따로 요하는 뭐 기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품종이 여러 가지진 않고요.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시스템 반도체는 각 IT 기기마다 요하는 제품의 기능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디자인적으로도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가 좀 더 기술력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 반도체 강국은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강국이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치면 이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하는 이제 강국인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겠죠. 그렇죠.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거의 뭐 2대8, 3대7 정도의 시장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작은 편입니다. 뭐 인텔이나 퀄컴, TSMC 등이 좀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반도체 2030 비전이라고 해서 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부분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큰 틀을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많이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실은 많이 저장도 하고 빨리 전달도 하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디바이스, 반도체는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장만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있고요. 처리만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D램이 저장만 잘하는, 저장을 많이, D램이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장 기능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못해요, D램은. 1000분의 1초밖에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속도를 느리게 하는 대신에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D램에 비하면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메모리가 쌓이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으실 거예요. SSD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SSD를 컴퓨터에 장착하시면 부팅 네. 속도부터 다르잖아요. 네. 기존의 HDD 시장이었는데 그 HDD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게 SSD고요. 뭐 저기에 DDR 같은 경우도 네.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가 DDR인데 DDR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현재는 DDR4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DDR5까지 5G의 칩에 걸맞는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DDR5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개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컴퓨터에 CPU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AP, 그 다음에 CIS 같은 경우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계속 이제 힘쓰는 게 저 CIS죠. 그렇죠. CIS 쪽으로 좀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기술력이 조금 요하는 반도체 시장인데 전체 공정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팹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파운드리 공정이 이제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는 공장인데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일단 점유율을 높이겠다 하는 공정은
파운드리입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생산했던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시장을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반도체는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뉘게 됩니다. D램은 되게 빠른 거고요. 그만큼 속도가 붙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름 자체가 좀 길죠. 저장 능력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는, 연산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파이가 아무래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뭐 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수요 전체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실제 지금 업황은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IT 하드웨어 기기에 다 장착이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또 반도체에는 시황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좀 사이클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황을 좀 보시면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IT 기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 주춤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기대감을 갖는 분야도 있거든요. 제가 IT 기기별로 이제 일단 분야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기가 스마트폰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요가 부진해지면 반도체 역시도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지금 보시는 표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네. 중국이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겪었던 국가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물론 2월과 3월에는 스마트폰의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었는데요. 이 그림, 보시는 그림은 4월과 5월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네, 많이 전- 회복이 했네요. 네, 전달 대비해서 94%가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안 사다가 수요가 안 되다가 이제 슬슬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역시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실 업황은 PC 쪽 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그 이게 뭐죠? 그 재택근무하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노트북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재택 근무도 근무지만 아이들이 최근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교 수업을 위한 노트북 수요가 증가했어요. 네. 역시 보시는 거는 대만이에요. 대만에서의 현재 PC 생산량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또 역시나 전달 대비해서 9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수요도 많아지고 또 이건 역시 뭐 최근에 PC 생산량이 좀 줄었다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면서 PC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PC도 지금 신제품들 좀 더 빠르게 출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들어가는 반도체 쪽도 역시나 업황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재고가 현재 다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스마트폰, PC 쪽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업황도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좀 수요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새롭게 좀 기대감이 생겼던 분야는 게임입니다. 네. 게임 콘솔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오네요. 네, 5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엑스박스가 네. 출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게임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그런데 게임에는 기존의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D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 12기가였는데요. 용량을 한층 올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도 비싸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괜찮겠죠. 그리고 하나 보실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서 맨 밑에 보시면 SSD가 2개 다 네. 추가가 됐어요. 사실 게임 콘솔에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용량을 한껏 올려서 1TB 정도를 장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쪽에 대한 좀 낸드 플래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좀 새롭게 반도체 업황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저희가 이거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겠다라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서버가 현재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워낙에 지금 원격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서버는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이 뭐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설립이 되고 있었는데 좀 더 가속화된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D램을 각 업체별로 얼만큼 재고를 쌓아놨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PC나 스마트폰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지 재고를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IDC 고객 같은 게 이거죠. IDC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줄임말이거든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업체들은 코로나 이후부터 재고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도체 업황이 계속 괜찮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D램 가격 역시도 상승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반도체 업황은 꾸준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뭐 현재 중국이나 미국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근무가 어떻게 수요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이라고 네. 이제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많이 쓰죠, 이거. 네, 많이 쓰시죠. 팀뷰어 이쪽에 그거죠. 예. 맞습니다. 팀뷰어고 스카이프도 많이 쓰죠. 예. 네, 그래서 일일 평균 사용자 추이를 봤더니 이게 거의 2.5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평소보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50% 이상의 업체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쪽에 쓰이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황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반도체의 수요는 뭐 끄떡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 증가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서버 D램 수요 올해 역대 최고치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업황 분석 챙겨드렸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 구체적인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네. 근데 아까 시스템 이야기 좀 해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예. 죄송해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설명 못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걸 아내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업황적으로도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하드웨어 기기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5G의 통신 칩도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시스템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황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GPU 다 업황이 좋을 건데 저는 이 부분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CIS.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린 부분인데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S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제 카메라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카메라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센서가 이제 CIS인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내가 좀 입지를 차지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 CIS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만드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이거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투자를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뭐 개수든 CIS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당연히 좋지만 이 CIS가 쓰일 만한 시장이 무궁무진한 게요. 조만간 자율주행차,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AI 이런 것들도 다 CIS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좀 초기에 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CIS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소니입니다. 그 소니 카메라의 미러리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CIS를 접목해서 만든 카메라인데 소니가 지금 현재 좀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치고 나가보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CIS 쪽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때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할 때 그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CIS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업황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한 거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해서 네. 일단 소재 쪽을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저희가 좀 약간 예고를 하면 이제 장비 관련 종목이고 오늘 아까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CIS 쪽 그쪽 관련 이제 종목들은 또 내일 또 저희가 또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DNF, 그다음에 SNS텍,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ENF 테크놀로지부터 이제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려보면 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국산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일본과의 이 국산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포토레지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의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보적이라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상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강액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계속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제 소재의 국산화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포토레지스트 핵심 생산 원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또 모나미 같은 종목들 예, 반일 감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또 국산화 이슈 또 나올 거니까 이쪽 관련 부분은 괜찮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가격적인 그러니까 실적 대비 그렇게 좀 비싼 느낌이 좀 요즘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한 7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저는 소재 중에서 꽤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점수는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재 중에서는 거의 뭐 8방 미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DNF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DNF는 이제 2001년에 설립된 반도체 소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DNF가 생산하고 있는 소재가요. 이제 프리커서 네. 전구체라고 부르는 소재거든요. 이게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이제 웨이퍼 판에 이렇게 막을 계속 씌워가면서 층을 올려가면서 반도체를 만들 건데요. 그때 이제 입히는 방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좀 균일하게 입히기 위해서 쓰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하게 화학적인 성질을 가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성질이 없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깐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성질을 가해서 성질을 바꿔주는 게 이제 프리커서인데요. 그 분야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줄였던 거, 절감했던 걸 다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늘리고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이 K가 있고 로우 K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조금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DNF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 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높을수록 전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프리커서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에 살짝 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 화학적인 물질을 통칭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하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하이 K를 DNF와 영위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본 업체가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산화 공정, 국산화 이슈가 있을 때 DNF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우 K 같은 경우도 DNF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K는 이제 좀 낮기 때문에 전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절연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성질인데요. 로우 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두 개의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한 기업이 덕산 데코피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덕산 데코피아와 DNF가 그 로우 K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도 국산화 이슈가 붙으면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사실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1분기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쪽도 조금 실적으로도 또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DNF 같은 경우에는 전 점수를 8점으로 주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SNS 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이전의 방송에서도 꽤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SNS 텍이랑 그다음에 FST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의 그 EUV죠. EUV 쪽에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가 가장 이제 앞당겨져 있는 게 이 SNS 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죠. 근데 최근에는 뭐 FST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이 지금 EUV 공정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 투자할 때 또 핵심 또 대부분 다 EUV거든요. 근데 이 EUV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외선 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맞아요. 다른 물질의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 시간 빛을 최대한 흡수를 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얇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 또 열을 또 다 견뎌야 되는 요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여기에 대한 어쨌든 삼성이 원하는 조건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SNS 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삼성이 비메모리 관련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많이 찍어내겠죠. 많이 찍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블랭크 마스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와 다르게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저 김혜진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메모리는 사실 기억만 잘하면 되니까 맞아요. 사실 소품종입니다. 품종이 그래 다양하지 다양하지 않고 않죠. 예, 대량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품종이 다양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도 거기에 맞게 계속 바꿔 나가거든요. 네, 계속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블랭크 마스크가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뭐 삼성이 지금 이 비메모리 쪽 요쪽이 좀 특화를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스틴,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스틴 공장이 또 증설된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만큼 블랭크 마스크가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SNS 택 최근에 근데 주가가 굉장히 너무 많이 갔었어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은 사실 숨고르기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조금 비싼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저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국산화 관련 부분에서 강력함은 있지만 이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고 실적 대비 조금 비싸다는 게 저는 좀 약간 감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컬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솔케미컬도 이제 DNF랑 마찬가지로 그 프리커서 전구체 소재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간 아까도 DNF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커서가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계속 방막을 씌우고 사용을 해야 되는 소재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역시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사실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다시 생각나네요. 이거 지금 한솔케미컬 원래 김혜진 전문가님이 퀀텀 다 막 설명해 주실 때 이거 이제 최고 선주로 그때 뭐 소개도 해줬던 게 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네. 좋아했죠. 그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고 또 OLED가 이제 삼성에서 주력을 쓰고 있는 게 QD OLED잖아요. 이 QD가 퀀텀 닷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퀀텀 닷을 한솔케미컬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쪽에 소재도 생산하는 거죠. 퀀텀 닷은 이 색깔을 더 잘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인데요.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서 크기별로 색깔을 구현하는 게 달라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소재인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면 한솔케미컬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퀀텀다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OLED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제 1분기에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재, 그 프리커서로 인해서 실적이 방어가 됐죠. 그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생산이 많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황까지 살아난다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T 소재에 들어가는 IT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는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산화 수소라는 걸 이용해서 이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품 소재를 다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도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퀀텀 닷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2차 전지에 분리막에 들어가는 소재도 역시 한솔케미컬이 좀 개발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 소재 업종에서는 좀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조금 덜 살아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준다면 한솔케미컬은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점수로 보면 이번에 탑픽은 ENF 테크놀로지가 되겠네요. 가격은 저는 뭐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손절 라인은 한 2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9점, 1점 차이로 인해서 ENF 테크놀로지가 탑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질의와 함께 반도체 해부학 그 1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리 깔끔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슬슬 주식학개론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는 지금 209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주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선구 투자 하시길 바라며 오늘 주식학개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